특별 인터뷰. 나는 황태자가 아닙니다. 그저 박지만일 뿐입니다. 어떤 이의 삶은 개인의 것이 아니라 역사의 거대한 흐름에 휩쓸려 시대의 상징이 되곤 합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유일한 아들 박지만의 삶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한때 대한민국의 황태자라 불렸지만 그의 인생은 화려함보다는 비극과 고난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수십 년간의 침묵을 깨고 그가 마침내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놓았습니다. 이는 단순한 회고록이 아니라 권력의 그늘에서 벗어나 한 인간이 자신을 되찾기까지의 처절한 투쟁에 대한 기록입니다. 1958년 12월 15일 박정희 육군소장과 유경수 여사 사이에서 황태자 박지만이 태어납니다. 당시 박정희는 군사정치 세력의 중심에서 서서히 정권의 정점으로 나아가던 시기였고 박지만은 그런 아버지의 유일한 아들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의 삶은 단순한 개인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정치사의 그림자 아래 노인 황태자가 겪은 파란의 서사였습니다. 1963년 5살 박지만은 아버지 박정희가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청와대에 입성합니다. 이때부터 그는 유년기를 대한민국의 중심에서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화려한 청와대 생활은 재앙과 고립의 시작이었습니다. 외부 학교를 다닐 수는 있었으나 언제나 경호원이 따라붙어 친구들과의 사소한 놀이조차도 감시 아래 이루어졌습니다. 청와대 안의 생활은 정해진 시간에 기상하고 지정된 장소에서 식사하며 통제된 환경 속에서 학습과 놀이를 반복하는 구조였습니다. 하루 일과는 경호원의 동선에 따라 조정되었고 비서실과 경호실의 움직임에 따라 가족의 사적 시간조차 제한을 받았죠. 친구를 자유롭게 집에 초대하거나 거리에서 뛰어노는 것은 황태자 박지만에게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유경수 여사는 자녀 교육에 있어서 철저한 원칙주의자였습니다. 박지만에게는 공부와 예절을 가장 강조했고 특히 언행과 자세에서 대통령의 아들로서 부끄럽지 않아야 한다는 엄격한 기준을 설정했습니다. 청와대의 생활은 유복했으나 사소한 실수 하나에도 꾸준히 따랐고 이는 그가 점차 내성적 성격을 갖게 되는데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유경수는 박지만에게 깊은 애정을 보였고 박지만 역시 어머니에게 특별한 신뢰와 의존을 보였습니다. 박근혜의 회고에 따르면 지만이는 늘 웃음이 많고 어머니를 잘 따르는 아이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소중한 관계는 1974년 광복절 기념식장에서 유경수 여사가 총탄에 맞아 숨진 그날 비극적으로 끊깁니다. 당시 박지만은 고작 고등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그 이후 박지만은 표면적으로는 큰 동요를 보이지 않았지만 내면의 균열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머니의 부재는 감정적 안정감을 송두리째 흔들어 동시에 아버지 박정희의 엄격함은 더 선명하게 다가왔습니다. 박정희는 박지만에게 군인 정신을 강조해 그 연장선상에서 육사 진학을 사실상 강요당하게 됩니다. 1977년 박지만은 육군 사관학교 제37기로 입교합니다. 원래는 서울대학교 진학을 염두에 두고 있었으나 어머니의 부재 이후 진로의 방황을 겪으며 결국 군의 길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당시 그의 결정에는 담임 교사의 권유도 있었지만 박정희 대통령의 의지가 결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박지만은 그렇게 청와대의 막내에서 한 명의 군인이 됩니다. 그러나 그의 군 생활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받은 시선 그리고 그를 기다리고 있던 혹독한 훈육은 그를 전혀 다른 세계로 이끌었습니다. 박정희는 일찍이 박지만에게 나라를 위해 복무하는 것이 가장 고귀한 삶이라 강조해왔습니다. 육사 진학은 곧 박정희가 아들에게 기대한 인생의 로드맵이었고 박지만은 그 기대에 맞춰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기록에 따르면 박정희는 입교 전날 박지만을 면담하며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다고 전해집니다. 내 아들이라 해서 특별히 대우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더 엄하게 대해달라. 이는 이후 박지만의 군 생활 전반을 규정짓는 한 문장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육사 37기 박지만의 입교는 그 자체로 육사 내부에서도 큰 이슈였습니다. 그를 가르칠 교관들 사이에서는 어떻게 다뤄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이어져 동기들 사이에서도 특별한 존재라는 시선이 퍼졌습니다. 그는 정치 권력의 중심에서 온 생도였으며 그의 한마디 한 행동이 교내에 미묘한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받은 대우는 결코 우대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일부 교관들은 박정희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박지만을 가장 엄격하게 훈육해야 한다는 압박을 느꼈습니다. 다른 생도보다 더 단단해져야 한다는 명분 아래 더욱 혹독하게 훈육됩니다. 이처럼 박지만은 육사 입교 직후부터 철저한 단절의 공간에 놓입니다. 대통령의 아들이라는 사실은 그를 외롭게 만들어 동기들 역시 쉽게 그와 어울리지 못했습니다. 그가 말을 아끼고 표정을 감추고 내성적인 성격을 강화하게 되는 환경이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다만 모든 이가 그를 멀리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같은 중앙고등학교 출신인 이재수 생도는 가까운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이재수는 이후 기무 사령관이 되어 박지만과의 우정은 오랫동안 이어졌습니다. 이 작은 관계는 박지만에게 있어 유년 시절 유일한 정서적 지지의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생도 생활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육사 37기 입교 직후의 기초 군사훈련은 생도들의 체력과 정신력을 시험하는 과정입니다. 그 중에서도 소위 사자굴이라 불리는 집단 퇴소 공고식은 군적성에 의문이 있는 생도에게 스스로 손을 들게 하는 상징적 행사였습니다. 자신이 군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되면 손을 드러나가라. 교관의 말이 끝나자 고요가 흘렀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을 깨고 손을 든 이는 단 한 사람, 박지만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곧바로 상부에 보고되었고 육사 내부에 적지 않은 충격을 안겼습니다. 대통령의 아들이 스스로 군에 맞지 않는다고 선언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박지만에게 가해진 훈육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교관들은 그를 오히려 더 혹독하게 다뤘습니다. 체력 훈련 중 낙오가 발생하면 그를 제일 앞에 세워 실내에서는 다른 생도들보다 배로 큰 목소리로 암기를 시켰습니다. 특히 한 훈육관은 대통령의 아들을 다루는 기준이 곧 육사의 엄정함을 보여주는 잣대라며 노골적으로 강압적 태도를 보였다고 합니다. 황태자는 하루가 멀다 하고 체벌을 당했습니다. 어느 날은 엉덩이가 터져 피가 배어든 속옷이 몸에 달라붙을 정도였고 또 어느 날은 밤에 몰래 울고 있는 것이 동기들에게 목격되기도 했습니다. 그를 군인으로 다루려는 육사의 정책은 군인의 아들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권력자의 자식을 시험하는 방식으로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자연히 박지만은 내성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훈육관이나 동기들과 거리를 두어 불필요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주말 외박이 허락될 때면 그는 혼자 숙소에 앉아 있거나 방 안에서 눈물을 삼켰다고 합니다. 그 모습은 특히 큰 누나 박근혜에게 각별한 안타까움을 자아냈습니다. 박근혜는 훗날 회고록에서 그때지만 이는 너무 조용했고 너무 외로워 보였다고 적었습니다. 그가 소속된 중대는 육중대, 일명 유신중대로 불렸습니다. 명칭은 우연히도 10월 유신과 겹쳐 동기들 사이에서는 황제의 아들이 유신중대에 들어갔다는 말까지 돌았습니다. 일부 생도들은 은근한 조롱 섞인 시선을 보내 훈육관들조차 그를 유난히 구분짓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그가 군내에서 기댈 수 있었던 대상은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이재수 생도와의 우정이 유일한 정서적 버팀목이었고 일부 교관은 그를 안타깝게 여겨 소극적 배려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시간 동안 그는 고립과 강요된 고독함 속에 살아야 했습니다. 육사 2학년 시절 어느 날 박정희 대통령이 학교를 방문했습니다. 대통령은 교장실을 들른 뒤 정복을 입은 아들 박지만을 직접 만나 짧게 격려했습니다. 잘하고 있지 라는 말에 박지만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 이후 그는 아버지의 눈길을 등지고 다시 훈련에 임했습니다. 짧은 만남이었지만 그는 그날을 오래도록 기억하게 됩니다. 대통령으로서가 아니라 아버지로서의 마지막 인사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1979년 10월 26일 중앙정보부장 김재규가 궁정동 안가에서 박정희 대통령을 저격했습니다. 이른바 26 사건입니다. 대통령이 국군 통수권자로서 부하의 총에 의해 사망한 사건은 한국 현대사에서 유례없는 정치적 전환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의 아들 박지만은 아직 육사 생도 신분이었습니다. 그날 밤 박지만은 숙소에서 비상호출을 받았습니다. 헌병이 그를 부르러 와 대기실로 옮겨졌습니다. 자세한 설명 없이 불안한 시간은 흘러 마침내 그에게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 순간 박지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충격의 말문을 닫은 것이 아니라 이미 어머니의 죽음으로부터 죽음이라는 현실에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숙연하게 고개를 숙여 이후 장례 절차에 동참하게 됩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장례는 1979년 11월 3일 국장으로 치러졌습니다. 그날 온 국민이 눈물을 흘렸다는 기록도 있지만 그 장례식 한복판에 서 있던 한 사람의 마음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의 아들 박지만입니다. 당시 그는 육군사관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생도였습니다. 장례식에서 박지만은 정복을 입고 흰 장갑을 낀 채 거수 경례를 올렸습니다. 국가를 대표해 경례하는 군인으로서의 자세. 그러나 그 눈빛은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정체성과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군인이 올리는 경례였을 뿐 아니라 한 가정의 막내 아들이 보내는 마지막 인사이기도 했습니다. 장례 이후 박지만의 군 생활은 그 전과 전혀 다른 양상으로 전개됩니다. 더 이상 대통령의 아들이 아닌 대통령의 아들이라는 복합적 감정과 부담 속에서 생활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군 내부에서는 여전히 박지만을 특별한 존재로 바라보았습니다. 정승화 계엄사령관을 포함한 당시 군 수뇌부는 그를 배려하면서도 어떻게 다뤄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청와대의 권위는 무너졌고 군 내부의 권력 구도도 요동치는 시점이었기에 박지만의 존재는 오히려 부담스러운 상징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무렵 박지만은 군인으로서의 삶에 대한 근본적 회의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입학 당시부터 반복되던 체벌, 차가운 시선, 정체성의 혼란이 아버지의 죽음 이후 더욱 심화되어 그는 군내에서 자기 자리를 잃었다는 인식을 갖게 됩니다. 그런 복잡한 감정 속에서도 박지만은 육사 졸업 후 소위로 임관하여 비무장지대 DMZ의 GP에서 근무하여 5년간의 군 생활을 마치고 육군 대위로 전역합니다. 박지만은 이후 군복을 벗은 채로 사회에 나옵니다. 청와대도 없고 육사도 없는 세상. 그는 처음으로 평범한 청년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단 한 번도 진정으로 평범했던 적이 없었습니다. 전역 이후 박지만은 진로를 잡지 못한 채 방황합니다. 당시 박근혜는 이미 퍼스트레이디의 역할에서 물러나 조용히 은둔에 들어갔고 둘 사이의 교류도 서서히 줄어들던 시기였습니다. 가장 가까웠던 누나마저 침묵하는 상황에서 박지만은 자신이 속할 수 있는 자리를 찾지 못한 채 외로움에 잠식되어 갔습니다. 이 시기 그는 서울 강남 일대에서 이른바 재벌 2세 그룹, 정치인 자녀 모임 등과 어울리며 무기력한 청춘기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이들 모임은 부유했지만 목적이 없어 권력자들의 자녀라는 이름 아래 방종이 묵인되는 분위기가 존재했습니다. 그 결과는 곧 비극으로 이어집니다. 1989년 박지만은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됩니다. 당시 언론은 이를 대서특필해 박지만은 전직 대통령의 아들이란 이유로 더 가혹한 시선을 받아야 했습니다. 권력의 아들이 무너졌다는 이미지가 고착되기 시작한 시점이 바로 이때였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박지만은 혐의를 대체로 인정했으며 초범이라는 점과 정신적 공황 상태였다는 사정을 참작받아 징역형의 실형은 면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에 대한 사회적 낙인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문제적 인물, 전과자라는 낙인은 그를 정상적인 사회 복귀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이후에도 몇 차례 수사를 받습니다. 1990년대 초 서울 강남 클럽에서 투약 혐의로 재차 입건되어 같은 혐의로 지명 수배되기도 했습니다. 이 시기 박지만은 정신적, 신체적 건강이 모두 극도로 악화되었으며 일부 지인들의 증언에 따르면 밤새 잠을 못 자고 술과 약에 의존하는 생활을 반복했다고 합니다. 언론과 대중은 박지만에게서 동정심보다는 조롱을 먼저 보냈습니다. 전직 대통령의 아들이 약에 손을 댔다는 사실은 뉴스같이 그 자체여 그는 전국적인 조롱과 비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 박지만은 자신을 완전히 포기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정신과 치료를 병행하며 몇 차례 입원했고 특히 고모 박재옥 여사와의 관계를 통해 정신적 지지를 얻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이 과정에서 그는 더 이상 권력의 후광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권력이 자신을 얼마나 약하게 만들었는지를 체험했고 그 실체 없는 자존감이 무너진 뒤에야 비로소 인간 박지만의 새로운 서사가 준비되기 시작합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질문할 수 있습니다. 박지만의 추락은 과연 개인의 일탈이었는가?
아니면 권력 구조 속에서 자란 아들이 피할 수 없던 결과였는가? 그는 어릴 적부터 스스로의 삶을 선택할 수 없어 육사도, 군 생활도, 전역도, 그 누구의 시선도 결국 그를 진정한 자기 인생으로 인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절망 속에서 그는 삶을 다시 일으키려는 작은 시도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물꼬는 한 여인과의 만남, 그리고 새로운 갑옷에서 시작됩니다. 1990년대 중반, 박지만은 두 번째 삶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이전까지의 삶이 누구의 아들로만 존재했다면 이 시기부터 그는 비로소 자신의 이름으로 살아가려는 시도를 시작합니다. 회복의 시작은 일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경제적 기반이 무너져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 그 어떤 외부의 권위에도 의존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합니다. 이 무렵 박정희 대통령과 가까운 사이였던 포항제철 회장 박태준이 박지만을 다잡아 주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박지만은 어머니가 세웠던 유경재단에 들어가 이사로 활동했으며 1991년 박태준 회장의 주선으로 삼양산업을 인수하게 됩니다. 삼양산업은 2000년 코스닥에 상장하며 상호를 이지이지로 변경하였으며 박지만은 이지그룹의 회장으로 취임하게 됩니다. 이 시기 박지만은 외부와의 단절을 최소화하고 오롯이 사업에 집중하는 삶을 선택합니다. 사업과 함께 그의 삶을 회복시킨 또 하나의 전환점은 가정입니다. 박지만은 2004년 서양희 씨와 결혼합니다. 서양희는 평범한 사람으로 화려한 언론 노출은 없었지만 성실하고 침착한 성격으로 박지만의 재기에 큰 힘이 되었습니다. 결혼 이후 박지만은 슬하에 자녀를 두어 자신이 받지 못했던 정상적인 가정의 안정감을 스스로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는 육아와 가정생활에 매우 헌신적인 아버지로 알려졌으며 외부 행사보다는 가족과 시간을 보내는 걸 우선시했습니다. 사회적 이미지도 점차 회복됩니다. 정치권과의 직접 연결은 최대한 피했고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에도 공식 직책을 맡지 않은 채 뒤에서 조용히 지켜보는 역할에 머뭅니다. 그는 과거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회사를 키우며 직원들과 조용히 소통하고 누구의 아들도 아닌 사장 박지만으로 불리는 것에 안도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새로운 시선을 던질 수 있습니다. 그는 재기했는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재기는 성공의 화려함이 아닌 회복의 성실함으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대통령의 아들이라는 이름에 기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이름을 지우기 위해 오랜 시간 고통과 싸워야 해. 그 과정에서 그는 처음으로 자신이 살아있음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박지만은 이후 조용한 삶을 선택했지만 그의 가족사는 여전히 대한민국 정치 중심에 있었습니다. 바로 누나 박근혜가 정계에 입문하며 보수 진영의 핵심 인물로 떠오른 것입니다. 2000년대 중반 이후 박근혜는 한나라당 대표를 거쳐 2012년 제18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고 2013년 2월 대한민국 제18대 대통령으로 취임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박지만은 다시 정치 권력의 그림자 안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박지만은 공식 직함을 맡지 않아 청와대 출입조차 삼가며 의도적으로 권력과 거리를 두려했습니다. 그는 언론 인터뷰에서 정치엔 뜻이 없, 나는 내 삶을 살고 싶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를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박근혜 정부 출범과 함께 청와대 내부에 비선 실세 의혹이 불거졌고 그 중심에는 최순실이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박지만이 오래전부터 경계하고 있었던 인물이었습니다. 박지만은 이미 2010년대 초부터 최순실의 존재에 불편함을 느끼고 있어 청와대가 아닌 외곽에서 활동하는 그들의 영향력을 경계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박지만이 직접 박근혜 대통령에게 최순실과의 관계를 정리할 것을 권유했다는 비공식 증언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대통령은 이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아 이로 인해 두 남매의 관계는 점차 멀어지게 됩니다. 결정적인 전환점은 박지만의 아내 서양희 씨가 박근혜 청와대의 감찰을 받았다는 보도였습니다. 그 사건 이후 박지만은 박근혜와의 개인적 교류를 중단해 정치적 교차점에서도 철저히 선을 긋기 시작합니다. 2016년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폭발했을 때 박지만은 어떤 정치적 입장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그는 침묵했고 그 침묵은 곧 선긋기의 의사로 해석되었습니다. 이후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되었고
구속과 재판을 거쳐 정치적 몰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러나 박지만은 끝까지 공적 입장이나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은 분명했습니다. 그는 혈연보다는 삶의 질서와 거리를 택했습니다. 정치보다는 가정을, 권력보다는 이름을. 그는 그렇게 스스로를 지키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황태자는 여전히 조용합니다. 정치권의 중심에서도 재계의 전면에서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제 언론, 기사보다 기업, 등기부와 계약서에서 더 자주 등장하며 그의 삶은 박정희의 아들이라는 역사적 타이틀보다 이지그룹 대표라는 현실적 정체성으로 정리되고 있습니다. 그는 대규모 확장을 꿈꾸지 않았고 수직 계열화나 정계 진출에는 일절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는 자신의 인생 후반부를 스스로 만든 인물입니다.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고 정치적 구속을 당한 이후에도 단 한 차례도 공식 인터뷰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가족 모임에서도 박근혜에 대한 언급은 의도적으로 피하고 있다는 증언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를 회피라 말하겠지만 또 다른 이는 침묵을 한 시대와의 단절이라 해석합니다. 그 단절 속에서 박지만은 단 한 번도 정치적 자산을 활용하지 않아 피로 이어진 권력을 복구하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지금 서울 도심의 고요한 사무실에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직원들과 점심을 함께하고 퇴근 시간에는 아내와 함께 아이를 챙기며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 일상은 어느 중산층 과장과 다를 바 없으며 그 속에는 더 이상 청와대의 기쁨도 육사의 군기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박지만은 이렇게 스스로를 조용히 정리해 갑니다. 누구보다 극적인 삶을 살았지만 그 결말은 누구보다 조용한 방식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그의 삶을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 질문하게 됩니다. 비운의 황태자, 권력의 그늘에서 벗어난 나고자, 아니면 누구보다 인간적인 회복의 여정을 거른 한 남자. 그 평가의 몫은 결국 역사와 대중에게 맡겨져야 할 것입니다. 다만 분명한 건 그는 더 이상 누구의 아들이 아니라 자신의 이름으로 남기를 선택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박지만의 마지막 선택입니다. 권력 없이 남은 이름. 그러나 그 이름이 이제는 조금 덜 흔들리게 된 이야기입니다. 그는 권력의 그늘에서 벗어나고자 평생을 투쟁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는 고통받았지만 동시에 비로소 자신을 찾아가는 여정을 걸었습니다. 박지만의 삶은 단순히 한 시대의 비극적인 인물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삶을 되찾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고 결국 평범함 속에서 가장 큰 행복을 찾은 한 인간의 드라마입니다.